안녕하세요. 자, 국가직 7급 대비 인사 조직론 과목 준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스럽죠. 그런데 행정학의 조직이론과 인사행정론 공부를 잘 했으면은 아마 인사조직론 시험에서도 좀 어렵게 나올 때는 한 80%, 쉽게 나올 때는 한 95%까지 커버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직론에서 좀 어렵게 나올 때, 그죠? 현지 교수책에서 좀 깊이 있게 출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여기 행정학 원론 수준이라든가 개론 수준이 아니라 뭐 조직이론, 그 다음에 인사행정론, 이런 강론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경우에 좀 더 깊게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기존에 인사조직론 하는 것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잠시 본 후에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직 7급 대비 행정직렬 내에 인사행정 직류가 있고 이 인사행정 직류 시험에 인사조직론 과목이 개설되어 있죠. 그죠? 네, 제 이름은 알 것이고요. 2016년부터 인사조직 직류 시험 실시하는 게 있죠. 그죠? 시험 과목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고 있고 필수 과목으로 바뀐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대신 여기에 인사조직론 하는 것이 인사조직 직류 시험에 있고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 등에서 근무할 텐데 여기에 보통 10명 이렇게 쭉 오다가 3명 했는데 2022년 올해 여기에 일반 7명에다가 장애인 1명에서 총 8명을 뽑으니까 상당히 인사 조직 직류를 선택하시는 분한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시험 범위 되어 있는데 16년부터 21년까지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조직 이론 책을 보게 되면은 의사결정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알파 행정학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학 선생님들 책에서도 보통 의사결정 모형은 정책결정 모형 파트에서 우리가 바로 설명을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우리 알파 행정학이라든가 알파 행정학 핵심 체크 책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정치학 파트에 정책 결정 모형 이걸 공부하는데 조직이론에서는 이 어떤 의사결정 모형으로 공부를 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론 파트 전체 내용을 하되 좀 공기업 파트가 알파 행정학 책에는 좀 들어있거든요. 근데 역대 시험 문제에서는 이 공기업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적은 있으나 실제로 공기업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는 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공기업 파트는 인사조직론 시험에서는 좀 제외되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사행정론 전체 내용이 들어가는데 인사행정론은 약간 지역적인 법령 내용이 일부 들어올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의 예규 같은 경우는요. 대신 조직이론에서는 바로 이 조직이론이라는 책에서 좀 지역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내용들이 한두 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행정학 조직이론 및 인사행정의 차이점 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한 85%는 동일하다. 적어도 80%는 동일하다 볼 수 있겠고 많으면 95% 심지어 100% 여기에 어떤 알파 행정학, 인사행정론과 조직이론에서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근데 가끔은 또 한두 문제가 그죠 행정학 체계에서 빠지고 여기에 어떤 조직이나 인사행정론 책에서 출제된 적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사조직직류 선택시 장점돼 있는데 행정학 공부를 철저히 공부했다 하게 되면은 한 10시간 정도 추가하면 인사조직론 시험 준비가 가능하다 했는데 제가 강의를 아마 한 12시간 정도에 걸쳐 가지고 문제 한 320문제를 다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 제가 추가로 모의고사 1회분 정도만 추가해서 한 25문제 정도
좀 더 드려볼 생각인데, 물론 그럴 때 제가 어떤 모의고사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모의고사보다는 기존의 320문제 중에서 약간 빠진 내용들, 그러니까 현직 교수의 책에서 한 5년이라든가 뭐 한 7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될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좀 더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320문제 중에서도 이 기출문제 외에 여기에 제가 만든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있는데 그 내용들이 또 시험 문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시험 문제가, 그죠? 여기에 출제될 때 약간 더 어렵게 출제된 것이 현직 교수책이 바뀌었을 때, 또 법령이 바뀌었을 때 그런 내용들이, 그죠? 여기에 시험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저도 약간, 그죠? 마지막 강의에서 약간 더 보완을 해드리는 걸로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조직론을 깊게 공부하면 행정의 고득점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지방직 시험에서는 이제 지방자치론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론을 또 선택하게 되면은 행정 공부한 것 가지고 이것도 한 85%에서 90%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어떤 인사조직 직무를 선택했을 때 장점이 경쟁을 공부하지 않고 국가직에서는, 그죠? 인사조직론을 선택하고 지방직에서는 여기에 지방자치론을 선택해서 공부하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인사조직 선택 시 단점대인데 채용 인원이 적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022년 채용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합격성이 높다 했는데 여기에 8명으로 늘어나면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들이 2022년 국가직 7급 시험을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조직론 한번, 그죠?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을 공부했다는 전제 하에서 강의를 하는데, 따라서 좀 행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설명을 좀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행정 공부할 때 좀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나오면은 좀 자세히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특강대회인데 제가 여기에 지금 시작해서 오늘 6월 23일인데 아마 강의 시작해서 7월 중에 한 12강 정도로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충분히 분석하고 예상 문제 반영해서 여기에 320문제로 설명을 드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강의에서는 일부 보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당부에 말씀되어 있는데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자고우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합격하지 않게 되면 누가 합격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십시오. 그죠? 내가 1등하지 않게 되면은 1등할 사람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2022년 7급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바로 여기에 문제를 들어가게 될 텐데, 먼저 이 정책 파트에 다룬 내용이 있다겠죠. 그죠? 제가 정책 결정 또는 의사 결정론 내용을 다룰 텐데, 이 조직 이론에서 보통 설명하는 것이 조직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알파 행자 기준에는 정책 목표, 조직 목표 하는 것이 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정책 파트에 이 정책 목표를 설명하면서 조직 목표를 같이 좀 설명을 해요. 따라서 여기에 어떤 정책 목표, 조직 목표, 이 조직 목표에 관한 내용을 하겠죠, 물론. 그 다음에 정책 결정론, 의사 결정론 돼 있는데 조직론은 의사 결정론 내용들을 좀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바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죠. 조직 목표의 기능돼 있는데 이런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문제 통해서 파악하시면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조직의 목표가 정당했을 때 그 조직의 존재도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당연히 1번, 목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탄압하고 뭉치겠죠. 일체감, 동기유발. 그리고 당연히 어떤
조직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 제공, 성과 평가 기준, 그리고 조직 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의 목표가 반사회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뭐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 그 조직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 생각을 하면서요, 1번 문제 하는 것은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괜찮겠다. 이 생각입니다. 정답은 4번 가겠죠. 그 다음에 2번 돼 있죠. 여기 페로우와 에치오니가 제시한 목표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기존에 1번 하는 것이 기출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군무원 시험 이런 쪽 출제된 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은데요. 페로우가 제시한 목표하는 것이 이 그림을 가지고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이 사회 전체에서 이 조직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조직은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하겠죠. 그죠? 그걸 대사회적 목표라고 하는데, 이 바로 페로우가 사회적 목표, 어떻게 달리 표현할 땐 대사회적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사회적 목표를 에치오니가 제시할 때 질서 유지, 경제, 문화 세 가지를 제시했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때는요, 에치오니가 분류한 권력의 유형이 강보규가 있잖아요. 그죠? 강요, 보상, 규범이 있잖아요. 거기에 각각에 해당되는 조직 유형이 강공규잖아요. 강요적, 공리적, 규범적 조직도 있는데, 그럼 강요적 조직하는 것이 질서 유지와 관련되어 있고, 공리적 하는 것이 보통 기업이니까 경제적 목표와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규범적 조직하는 것이 이런 어떤 학교나 교회에 되어 있는데, 뭐 문화적 목표, 이렇게 갈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행정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에치온이 제시했던 바로 조직의 사회적 목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또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건 돼 있는데, 이런 질서 유지, 경제적 목표, 문화적 목표 돼 있는데, 암기해야 되겠죠? 어떻게요? 강공규를 생각하면서 각각 질서 유지, 경제적, 그 다음에 문화적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편 그 외에도 이제 페로가 제시한 것이 체제 유지 목표가 있고, 생산 제품 목표가 있고, 산출 목표가 있단 말이죠. 그 외에도 이제 파생적 목표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이런 어떤 체육 관리자가 관심을 갖는 목표가 뭐가 되겠습니까? 체제 유지 목표 돼 있죠. 그죠? 자, 경찰청의 대사적 목표는 뭐 질서 유지 목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요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청이라든가 검찰청 이런 쪽에 보게 되면은, 그죠? 어떤 검찰의 수사권을 좀 박탈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검찰총장이 뭐랍니까? 그죠? 사표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실제로 사표 냈고요. 이런 보면은 그 조직의 최고 관리자는 그 조직의 생존, 유지, 성장, 발전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관리자가 관심을 갖는 목표가 이러한 체제의 유지, 생존, 성장 관련되어 있다 해서 체제 바로 목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직 내 중간 관리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걸 추구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바로 조직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 특히 고객과 관계하에서 고객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산출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객이 관심을 두는 목표가 산출 목표 인행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파생적 목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체육 관리와 관심을 갖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체제 유지 목표 이런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사회적 목표 이야기했죠. 에치온이 이야기하면서 강보규에 맞춰서 거기에 질서 유지 목표, 경제 목표, 문화적 목표를 생각하시고, 체제 목표, 체제 유지 목표 하는 것이 체육 관리자 관심을 갖는 목표였고, 산출 목표는 고객이 관심을 갖는 목표되어 있고, 제품 또는 생산 목표하는 것이 중간 관리자 이하가 관심을 갖는 목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생적 목표를 봐두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1번 내용에서 사회적 목표는 가장 추상적 수준의 목표이다. 맞겠죠? 우리 에치온이는 조직의 대사적 목표를 세 가지 하겠죠? 질서 유지 목표, 그 다음에 여기에 경제적 목표, 문화적 목표 했습니다. 그럼 1번 뒷부분이 틀렸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 2번에 체제 유지 목표 설명했고 3번에 산출 목표 설명했고 그 다음에 4번 대인데 제품 목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생산 목표
이야기하면서요. 산출 목표의 하위 목표로서 생산활동의 효율성 평가의 구체 기준을 제공한다. 좋습니다. 자, 이런 정도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조직론 시험에서도 나오고 행정시험에서 최근에 이게 나오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표의 변동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는 부분이 되는데 이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기본 내용이요. 기존에 역대 시험은 계속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 예외적인 내용으로서 디버전, 전환 이게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디버전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예외적인 내용을 구별해 줬을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원래 이제 목표의 승계라는 말은 succession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영어 단에 success, succession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럼 성공했다, success. 이야기하면 succession 하면은 승계, 계승했다 이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달성한 후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보통 보면은 이제 succession을 이야기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보통 이 석세션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달성 불가 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조직이 계속 존속하는 것, 이것을 석세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정확히 먼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으면 사라져야 되는 사라지지 않았고 목표 달성 불가 시에 사라져야 되는 사라지지 않았고 계속 존속하니까 항구성이죠. 근데 목표는 바뀌었죠? 그러니까 동태적 항구성에 어떤 이유와 관련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죠. 한편 목표의 대치 전환대인데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것을 전환, 전도 다양하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목표의 대치, 전환, 전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건 본질적 목표를 망각하고 수단적 목표에 집착하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뭔가 목표와 수단이 막 뒤바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과다 측정, 조직의 본질적 목표인 무형적 목표를 망각하고 이런 수단적 목표로 볼 수 있는 유형적 목표에 집착하는 것, 이런 것이 과다 측정이죠. 동족하에 바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법규나 규칙이 있는데 바로 목표는 망각하고 법규나 규칙에 집착하는 것, 이런 것이 동족하행이죠. 그죠? 그 다음 내부성하는 것은 조직의 본질적 목표를 망각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것이 내부성. 그 다음 과두지하게 되면은 조직이 본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간부를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면서 그 간부를 위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소수 우두머리가 지배한다 해서 과도에 철칙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목표의 대치, 전환, 전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험 문제 제가 뭐가 나온다겠습니까? 이 석세션과 디버전 이걸 구분해서 석세션은 그냥 그대로 가버릴 수 있어요. 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할 수 없을 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거 하면서 이 고객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구체인 생산 목표가 바뀌는 거죠. 그럼 일단 소아마비 재단돼 있는데 소아마비 재단이 소아마비 예방 백신을 개발했다. 한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고 불구병 일반 치료제의 개발로 목표를 바꾸면서 계속 존속한다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승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디버전 이것은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란 말이죠. 이걸 번역할 때 전환을 번역하는데 타운시드 조직은 원래 뭐 실업 문제 이런 걸 심각했을 때 나이 든 사람 한 명 퇴직시키고 젊은 사람 2명, 3명 채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은퇴를 유도해야 한 그런 그죠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조직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완전히 의미가 없어졌을 때 정책 사교 클럽으로 바뀌면서 결국 산출 목표 외에 생산 목표까지 모든 게 바뀌어버린 것이 이 디버전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디버전 전환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뭐로 번역하겠습니까? 대치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정확히 해주고 앞에 내용 기본하시고 예 내용까지 확실하게 해두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문제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추가되었다. 그럼 추가하면은 추가는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더하고 더해졌다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여러 개가 되니까 다운화가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목표의 추가예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추가의 반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소가 되겠네요. 그죠? 대신 확대라는 말은 이제 뭐가 됩니까? 이런 어떤 목표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좀 상향 조정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16강 진출 목표를 8강 진출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하게 되면은 이런 것이 이제 목표의 확대가 되는 것이고요. 확대의 반대는 뭐가 되겠습니까? 축소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이런 어떤 목표의 변동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해뒀으면은, 사실상은 여기에 2번, 문제가 풀었고요. 3번, 4번, 이런 문제들을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 3번 보세요. 1번 돼 있는데, 목표의 다원화, 이게 뭡니까? 멀티플리케이션 돼 있으니까, 당연히 바로 다원화되었다. 여러 개가 되었다. 추가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뒤에 목표가 추가된 것이고요. 목표 확대하는 것이 결국 상향 조정했으니까 기존 목표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 좋죠. 대신 이번에 목표에 전환돼 있잖아요. 그럼 전환이 디버전 나왔으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바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조직이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완전히 바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조직이 이렇게 또 존속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여기에 목표의 전환이라는 거죠. 그러나 뒷부분에 보면은 바로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을 때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를 교체되는 것은 결국 승계, 석세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표 대치하겠죠. 본질적 목표를 망각하고 수완적, 그죠? 목표에 집착하는 것. 이런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조직 운영상의 목표는 실제 운영 과정에 추구하는 목표가 되겠죠. 그죠? 제가 공식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로서 비공식 목표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돼 있죠. 조직 목표의 변동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건 돼 있습니다. 그럼 1번 목표의 대치 이야기했는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치는 목표를 망각하고 수단에 집착하는 것 돼 있는데, 조직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환한다 하게 되면 여기에 뒤에 전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디버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목표에 다원하는 것은 추가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도 있는데, 다만 앞에 조직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이 말은 사실상 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 정답을 찾으려고 보니까 다른 게 정답 고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번 정답을 가는데, 조직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이것은 사실상은 의미 없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확대하는 것이 상향 조정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본래 조직 목표를 달성했을 때 새로운 목표를 발견을 선택하는 거, 이건 승계지요. 그죠?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의 승계는 본래 조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때 기존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있는데 아니었죠. 승계하는 것은 이런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달성할 수 없을 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제 디버전과 구분할 때는 승계는 위쪽으로 좀 많이 초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디버전 하는 것이 이런 목표 달성 불가 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책 결정 모형, 이게 조직 이론에서는 의사결정 모형으로 설명이 된다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정책 결정 모형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정책 파트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내용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모형 하는 것이 4개, 5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합리 모형 있고, 이겁니다. 그죠? 이건 완전히 반대로서 얘기하는 건 점증이죠. 그죠? 그리고 합리모형을 조금 완화시키면 만족이죠. 그죠? 제한된 합리성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절충하는 거, 합리와 점증을 절충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나온 것이 혼합 주사 모형과 그 다음에 최적 모형이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학자 이름 먼저 알아야 되죠. 그죠? 뭐 합리 모형, 기본 모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학자 입장이 언급이 안 되는 것이고, 만족 모형은 사이먼과 마치되어 있죠. 그리고 점증 모형 하는 것이 린드블럼과 윌답스키, 그래서 루인스키 하는 것이고요. 혼합 주사 모형이 H가 오면은 주사 한 대 맞자, 무슨 주사? 혼합 주사 한 대 맞자,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드로우가 제시한 건 최적 모형 돼 있는데, 이걸 염두에 두면서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은 점증주의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거기에 5번에 점증주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돼 있죠. 그죠? 그럼 이것은 이제 합리와 점증을 반드시 비교해야 되는데, 합리가 완전 합리성, 이상적, 규범적, 연역적 돼 있죠. 우리가 경제적 합리성 이야기하면서 정책 합리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수산부를 한다 이건데, 결국 목표는 상위 수산 하위 하면서 목표 수산의 계층제, 이걸 바탕으로 목표를 먼저 결정하고 수산을 다음에 결정하는 거죠. 이런 것이 목표 수산의 계층제 내지 연쇄 연계라고 표현하면서 계층이 통합했죠. 그죠? 그냥 통합이 아니에요. 계층이 통합이에요. 또는 계서적 통합하지요. 하이어라키, 이걸 번역한 겁니다. 하면서 이들은 목표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수단을 선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목표와 수단을 구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분석하지 목표 자체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목표 합산하는 그런 순서가 있지요. 대신 대안에 대해서는 모든 대안을 한꺼번에 다 검토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괄적, 총체적, 동시적, 단발적 나오는데 목표 합산하는 순서가 있다. 그러나 대안은 모든 대안을 한꺼번에 검토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죠? 좀 비현실적이다. 정책 함수를 고려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대안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했는데 이 합리 모형하는 것을 좀 완화시킨 것이 제한대한민성 중간적 합리성의 바탕을 둔 만족 모형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합리모형을 완전히 비판하며 나온 것이 점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린드블럼 일답스키 되어 있는데 루인스키 생각하면서 기존의 정책이나 예산 플러스 알파해서 소폭이 변화되어 있죠. 그리고 제한대한민성, 정책 합리성, 정책 실현 가능성을 중시하면서 협상과 타협을 중시하는 다원주의 사회의 정책 결정 모형으로서 적합하다. 교 선진국의 적합. 이런 말이죠. 그죠? 그리고 목표와 수단은 구분이 돼야 안 되죠. 그냥 목표에 따라 수단이 바뀌고 수단에 따라서 목표가 바뀌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순환형, 고리형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점증 모형이 되는 것이고 목표와 수단은 구분이 안 된다겠죠. 그래서 목표와 수단이 구분이 안 되니까 목표와 수단은 비순차적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수단은 A 하나를 보고 안 주면 B로 갈 수 있겠죠. 그게 안 주면 C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괜찮다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것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부분적 단편적이면서 순차적 연속적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단에 대해서는 모든 대안을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고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순차적. 만족 모형도 사실상 이런 어떤 약간 순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물론 그 순서는 무작위적이죠. 그냥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생각하면서 점증 모형 이야기 했는데 점증 모형에 대해서 문제 보면 되겠죠. 5번 돼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됐죠. 당연히 현존의 정책에서 약간의 변화시킨 대안을 고려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두 분석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비교 분석할 것이고요. 정책 합리성 추가하며 타협과 조정을 중시할 것이고요. 그 다음 불완전한 예측, 전제로 결과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부분 수정, 보완한다 했죠. 그죠? 그리고 5번 돼 있죠. 수단과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흔히 목표 수단 분석은 부적절하거나 제한된다 했죠. 그죠? 곤란하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뒤에 정책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최선의 정책으로 평가한다 했는데 목표 달성, 그건 합리모형이잖아요. 근데 점증모형이 뭡니까? 목표가 수단이 바뀌고 수단에 따라서 목표가 바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 해서 항상 좋은 정책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점증 모형에서 좋은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면 그것은 분석가의 동의라든가 합의다. 이렇게 봐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혼합주사 모형도 있는데 이 합리와 점증을 절충한 것이 이제 혼합주사 모형이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근본적 결정은 여기에 어떤 합리 모형을 적용하고 시험에 점증을 적용한다 했는데 구체 들어가면 이게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전체 주제를 좀 개괄적으로 보겠죠. 그죠? 그러나 국방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대통령이 언급한 국방 부분에 대한 그 범위 내에서, 그죠? 그냥 국방 정책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좀 자세히 다루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 이것도요, 전체를 개괄적으로 보고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 근본적 결정은 전체를 개괄적으로 대략적으로 본다. 그리고 세부 결정은 바로 그 중에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세밀하게 검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면서 대표학자는 누구라겠습니까? H1이. H가 오면은 주사 한 대 맞자 해서 혼합주사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럼 미스 스케일링 모델 돼 있는데요. 1번 돼 있죠.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투입 변수 변동에 주의를 집중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했는데 저도 이제 날씨가 6월 뭐 23일 이렇게 하면은 좀 더워졌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저도 지금 제가 연구실에서 카메라와 1대1로 촬영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이제 일정한 어떤 그죠 온도를 설정해 놓게 되면은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합니까? 그죠?
여기에 실내 온도, 이거 하나만 보면서 이제 작동과 멈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우리 사람 몸이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거. 그다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걸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1번에 뒤에 그렇게 제한된 투입 변수 변동에 주의를 집중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 이미 프로그래머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번에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특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했는데 1번과 4번 하는 것은 둘 다 사이버네틱스 맞겠죠. 그죠? 3번 하는 것이 근본과 세부 나눴으니까 혼합주사 모형 될 것이고, 학자 이름도 기억해 주라겠죠. 그리고 이제 2번에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식 탐색, 이 플러스 해피 조직의 학습 표준 운영 절차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합니까? 합리 모형에 대비해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설명할 때 바로 회사를 하위부서의 연합체로 보는 이 회사 모형, 연합 모형, 타협 모형, 여기에서 하위부서 간의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까?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이 플러스 회피 및 통제, 그러면서 단기적 계획이나 전략,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다음 한계 타입을 통해서 뭐 어떤 불확성을 통제해 나가기도 하지요. 그리고 학습, 그리고 표준 운영 절차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2번 질문하는 것은 회사 모형에 대한 설명일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히 봤고요. 7번 돼 있죠. 그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 결정 모형 돼 있는데, 뭐 조금 전에 봤듯이 의미 파악하면 간단하죠. 전국의 자연재난 발생을 개략적으로 파겠다.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것은, 그죠? 근본적인 결정 관련되어 있는데, 개괄적으로 봤다. 전체를 개괄적으로 봤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한다. 이 내용이 되는데, 그것이 혼합 주사 모형, 스캐닝, 이걸 번역하기 때문에 주사, 탐사, 관조, 탐색,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 8번 돼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최종 모형 하는 것은 이제 들어오고 제시한 내용으로서 합리성을 바탕 초합리성을 가미한다. 양적 분석을 바탕으로 질적 분석을 가미한다. 하면 전체로 합리 모형은 양적 모형, 최종 모형, 질적 모형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최종 모형의 단계에서 메타 정책 결정 단계, 정책 결정 단계, 정책 결정 이후의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시험 성적을, 그죠?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최선의 공부 방법이라든가, 뭐 교재라든가, 선생님의 강의를 찾아서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으로 더 가보자는 거야. 여러분들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해요? 그럼 그럴 때 먼저 공무원이 되려고 그 목표를 결정할 때 그 전에 검토한 것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메타 정책 결정 단계라는 거지. 그래, 인생은 뭐가 중요해? 이거잖아요. 권력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뭐 명예가 중요해, 어떤 안정이 중요해, 가족이 중요해, 사랑이 중요해.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가 여기에 메타 정책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 가현 문자 돼 있죠. 그죠? 이런 걸 할 때, 외울 때는 저는 상형 문자, 형성 문자, 뭐 회의 문자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러면서 가현 문자도 있다. 이런 문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전국체전 하는가 봐요. 그래서요, 가현 문자 체전인데 거기 하나만 넣자. 할전. 가현 문자 체할전. 가현 문자 체할전. 체제라든가 문제가치 자원의 할당이라든가 정책 결정, 전략 결정 이런 내용이 있게 되는데, 이거 최종 모형에서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7개 단계 하는 것은 세부적인 것이죠. 구체적인 것이죠. 조작적인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몇 번 읽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 정책 결정 이후의 단계도 여러분들 읽어두시면 되겠죠. 그죠? 그 생각하면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합리 모형에 대비해서 회사의 의사결정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회사 모형, 연합 모형, 타협 모형 받고 여기에 특징 봤죠. 그죠?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요, 결국 이게 나온 거예요. 바로 어떤 조직을 하나의 합리 유기체로 볼래? 하위 부서의 연합체로 볼래? 아니면 개개인들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볼래?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은 하나의 합리 유기체에 있으니까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하면서 이런 것들은 어떤 국가의 의사를 설명할 때 적합하고요. 뭐 국방부의 의사를 설명할 때도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개인의 의사를 설명할 때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중하 상하 적용 가능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하위부서 연합치 않은 것이 조금 전에 봤던 바로 회사 모형, 연합 모형, 타협 모형 이런 게 되는데 조직 과정 모형이죠. 하면 이건 중하위 부서의 의사를 설명한 적합하다 해서 기능적 권위가 높은 조직도 있고요. 여기 기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방, 통일, 외교 이런 것이 기능이에요. 대통령 하면 최고 관리자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기능적 권위가 높은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독립적, 개인적, 행위자, 집합제 돼 있는데, 결국 나름대로 어떤 부서의 장들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한판 싸움이다. 이렇게 본 것이 관료 정치 모형이죠. 그들이 정책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협상 타입, 연합 지배되어 있는데, 여기도 연합 타입이란 말 나오지만은, 이 세 가지를 비교할 때는 의사일적인 앨리스는 조직 과정의 SOP, 표준 운영 절차,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관료 정치 모임이 이 개개인들 간의 협상 타협 연합 지배되는데 정책 게임의 규칙에 따라 이런 말 쓴 것이죠. 그죠?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스 내용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기억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죠? 하면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봐두시되 이럴 때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목표의 공유도 강하다, 약하다, 매우 약하다. 그 다음에 일관성 강하다, 약하다, 매우 약하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행위자의 목표는 이건 전체의 목표만. 이건 이럴 때 하위부서의 목표가 플러스 되는 것이고 이럴 때는 개별적 행위자의 목표가 플러스 된다. 그럼 플러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책 결정 양태하는 것은 정확히 알아두라겠죠. 그죠? 하면서 SOP나 프로그램 레파토리 하면은 조직 모형 관련돼 있고 정책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협상 타협 연합 지배하면은 관료 정치 모형 이걸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쓰레기통을 코에 대면 마취된 게 옳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레기통, 저도 이게 여주에서 이렇게 연구 작업하지 않아요? 그러면 혼자서 가끔 밥도 해 먹고 그래요. 여기 연구실에 여기 있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뭐 밤에 작업도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 이거 요즘 여름철에는 진짜 하루 이틀만 지나도요. 냄새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쓰레기통에다 코를 한번 쳐 박아봐요. 그러면은 코가 완전히 마취될 거예요. 그래서요, 쓰레기통을 코에 대면 마취되는 게 옳다 해서 코에 마취 올순대인데 바로 쓰레기통 코마취 올순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들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불확정적 선호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약간 문제성 있는 선호이다. 또는 불확실한 선호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 불명확한 기술되어 있는데 인과관계도 불명확하다. 분명치가 않다. 참여는 자꾸 바뀐다. 이게 이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 되는데 조직은 조직이에요. 조직은 조직이죠. 개인이 아닙니다. 조직은 조직이 돼. 그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여기에 네 가지 요소의 흐름이 있는데 이 문의 참이 암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 흐름, 해결책 흐름, 참여자 흐름, 의사결정 뒤에 흐름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따로따로 흘러다닌다는 거죠. 뭐 때문에?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러니까 연계성 없이 따로따로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하게 맞아 떨어지면은 이런 어떤 그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조직은 무정부 상태 의사결정이 자원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 해결 또는 준해결 될 수 있지만 자원의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원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짐 빼기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짐 빼기 이런 것들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미루는 거잖아요. 그죠? 미루두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아이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요. 짐 빼기, 탈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날치기 이런 어떤 간과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플라이트라든가 오버사이트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요. 이게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까지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인데 이 정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 8번 너무 간단하지. 이 모형을 제한은 학자되어 있는데 초전된 혼란 상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선호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원래 영어 자체가 problematic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문제가 있는 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불확실한 선호, 불확정적 선호 이렇게 번역하는 것 또는 문제성 있는 선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죠. 그냥 문제 선호란 말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 다음 불분명한 기술되어 있고 이것이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거죠. 그 다음 유동적 참여자에 의해서 일적 참여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요인들이 의사결정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며 이들의 흐름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결국 누굽니까? 뭐 쓰레기통 모형이 있으니까 코마치 올슨이죠. 그럼 이럴 때 들어오는 최정 모형 했고 에치온이 있으니까 혼합조사 모형 했고 그럼 이럴 때 스미스라든가 메이 이런 사람이 이제 뭐 생소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이제 바로 메이 하게 되면은 정책 의제 설정 모형 이쪽을 제시한
사람이니까 그런 어떤 정책 의제 설정 모형을 제시한 사람. 뭐 이런 정도로서 한번 봐둬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뒤에 스미스와 메이 하게 되면은 이런 정책 의제 설정 과제 관련된 모형이라든가 정책 네트워크 모형 이런 쪽을 일부 제시한 학자라고 간단히 생각만 좀 해 두시고요. 그 다음 문제 9번 돼 있죠. 회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건 돼 있는데, 뭐 갈등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준해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죠? 하면서 간단하게 봐줄 수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 10번 돼 있죠. 앨리스 모형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건 돼 있는데, 뭐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 그러니까 바로 쿠바가 옛 소련으로부터, 그죠? 뭐 핵을 탑재해서 미사일을 수입하려고 했을 때 미국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의사결정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합리 모형으로 설명할 때는 어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죠? 6가지 대안을 검토했는데 그 중에 최선이 뭐 해상 봉쇄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은 바로 하이브스 연합체를 보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의 이게 뭡니까? 뭐 CIA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해군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뭐 중앙정보가 있었던 중앙정보부라든가 뭐 이들 CIA 했으니까요. 거기에 여러 하위 부서들의 상호작용 결과로서 그죠? 해상 봉쇄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하위 부서들의 입장 이걸 생각하는 것이고, 그죠? 제가 여기 예는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를 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떤 독립적 개인적 행위에 집합지하게 되면은 이럴 때 이제 부서장들 있잖아요. 그죠? 당시 국방부 장관 하면 맥나마라, 그죠? 법무부 장관 하면 로버트 케네디, 뭐 여기 대통령을 하면 존 F 케네디 대통령 있었고요. 그죠? 맥콘 CIA 책임자. 이런 어떤 각 조직의 장들, 좀 힘 좀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한판 싸움으로 보는 것이 이 관료 정치 모형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 가지 모형하는 것이 이런 쿠바 미사일 사건에 대한 세 가지 상향 이론 모형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 합리적 행위자 모형하는 것이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랑 똑같다겠죠. 그죠? 여기에 이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봐두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조직 과정 모형하는 것은 SOP 프로그램 레파토리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요, 바로 연합 타입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겠으나 이것은 하위 부서 간의 어떤 연합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했죠. 그죠? 대신요, 의사결정하는 것은 SOP 프로그램 레파토리도 있고, 대신 이 개인적 행위자들이 정책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협상 타협 연합 지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거기에 관료 정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죠? 그럼 3번 하는 것은 관료 정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더 적합하고요. 관료 정치 모형, 결국 조직 내 권력이 이 독립적 개인적 행위자들에게 있다. 여기 있죠? 그걸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1번 돼 있죠? 옳은 걸 찾아내라 했습니다. 그럼 1번 대인데 결국 합리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 전체 이익과 국가 목표 추구 이걸 생각하죠. 개인의 이익은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전체 목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뭘 경계해야 한다?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걸 경계하지는 않죠. 그러면서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인 부정한다 아니라겠죠. 바로 하나의 합리 유기체 단일의 어떤 의사결정자로 봐둔다는 거죠. 그 다음 조직 과정 모형에서 조직은 플러스 회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SOP랑 프로그램 레파토리를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관료 정치 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뭐 좋습니다. 외교안보 문제 분석에 있어서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 이거죠.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세 가지가 나왔다는 거지. 합리 모형, 물론 합리 행위자 모형 해야 됩니다. 조직 모형, 조직 과정 모형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정치 모형, 관료 정치 모형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조직 과정 모형 고려하지 않는다? 잘못이고요.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가겠습니다. 12번 돼 있죠, 그죠? 쓰레기통 의사결정 모형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옆에 보게 되면요. 제가 2016년부터 21년까지는 인사조직능 문제는 전부 다 옆에 다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최근에 나왔던 행정학에서 인사행정론이나 조직능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표시를 좀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최근 문제도 알 겁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봐보세요. 작년 자료에 올해 걸 추가해서 봤는데 바로 작년 자료 잘 보게 되면은 바로 올해 문제 거의 다 풀린다는 거야.
거의 다 풀리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인사조이는 문제는 좀 깊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5문제가 되면서 깊게 한 두세 문제 더 어렵게 출제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만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12번 돼 있죠. 그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불명확한 인과관계, 문제성 있는 선호 등으로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개인이 돼 있는데, 쓰레기통 모형은 뭐겠습니까? 조직은 조직이 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죠? 대학사회 친목단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정 개인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물론 이런 말은 가능해요. 대학사회에서 바로 대학 총장이 의사결정. 물론 최종은 총장이 형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들은 이런 어떤 과정하에서 바로 문의 참여 이런 것이 우연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개인이 이 말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돼 있죠.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합리 해결책의 고안 및 채택관의 인과관계 분석의 중요성 강조되어 있는데 이거 합리 모형이고요. 그 다음 3번 돼 있죠. 문의 참여 이것이 따로따로 흘러다닌다겠죠. 연계성 없이 흘러다닌다겠죠. 상호 의존성 없이. 그럼 서로 의존적이다 잘못이죠. 한편 여기에 짐빼기 있잖아요. 뭐 번역, 짐빼기, 탈피, 플라이트 이런 게 있는데 바로 여기에 미뤄두기 하게 되면은 저절로 떠난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요, 관련된 문제, 다른 의사결정 기회를 찾아 스스로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행자 교재에서 다 언급을 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물론 저는 제 알파 행자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선생님 책에는 없는 건 많아요. 사실상은 이번에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은 이번에 어떤 경쟁가치 모임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혁신지향 문화, 그 다음에 관계지향 문화, 그 다음에 위계지향 문화, 과업지향 문화 이게 지방직 9급에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죠? 지방직 9급에 출제되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요. 바로 이정순 이영희 책이 올 1월 달에 출간이 되면서 이제 작년 보통 7월 달에 2022년 책을 쓰다 보니까 그게 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인사조직론 이쪽을 강의하거나 그렇게 되면요. 그런 내용들은 이미 강론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 그래서요. 알파 행정학 2022년 교재를 보세요. 2023년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2022년 대비 교재 언제 쓰였습니까? 2021년에 쓰였어요. 그 책을 보면은 거기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관계지향 문화, 그 다음에 혁신지향 문화, 거기에 뭐 창의성 중시 이런 내용들. 관계지향 문화에서 사기라든가 당연히 어떤 응집력.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빨리 간다는 것은요.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전에 책에 있어야 되지. 시험 문제 출제된 다음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기출하고 예상하고 넣어서 지금 여러분들 강의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결국 하나 두 개를 더 맞춰서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죠. 합격은요, 절대 100점하고 60점이었어요. 60점은 떨어지고 100점은 합격하고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95점은 합격하고 90점 떨어지고 그게 시험이란 말이죠. 한 문제, 두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국 싸움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13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있는데 뭐 점증 모형하는 것은 협상과 타협을 중시한다겠죠.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이야기했죠. 당연히 제한된 합리성에 바탕을 두면서 합리 모형 과정을 좀 완화시켰다 했는데 합리는 비현실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여기에 만족 모형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인 모형이죠. 실증적, 귀납적이라고 했죠. 그죠? 하면서 행정인의 의사결정 서면 적합하다. 분석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서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대안을 검토하되 그 대안의 검토는 무작위고 순차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모든 대안을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다 검토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렬은 순서대로 보통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병렬은 동시에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병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직렬적으로 이 말은 어떤 순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연역적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고요. 뭐 3번 간단하고 4번, 5번 돼 있는데 킹던의 정책 흐름 모형은 정책에서 봤지요.
하면서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책의 흐름. 이게 이제 바로 우연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면 정책의 창이 열린다 했는데 이게 바로 쓰레기통 모형에서 좀 따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4번 돼 있죠. 의설적 모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돼 있는데 합리에서 목표 수단이 명확히 구분되죠. 점정 모형은 다원성을 가진 정치 구조에 적합하고요. 만족 모형은 주관적 합리성이라겠죠. 글쎄요. 제한남에서 바탕을 두고 있고 주관적 합리성, 만족이란 말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좋습니다. 이렇게 봤고 15번 가죠.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건 돼 있죠. 그죠? 그럼 린스키 데이스가 린드블럼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점중주의자들은 합리 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 결정자에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돼 있죠. 사이몬의 만족 모형 돼 있죠. 그죠? 합리 모형의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는 기본적 요소에서 그죠?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 이론적 영향이란 것이 결국은 이제 이거란 말이지. 우리가 합리형은 약간의 연역적 모형으로서 인간의 완전함에서 전제했는데 실제로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완전한 함수를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전지전능하지 못하잖아요.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 이걸 인식하면서 그죠? 제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경제학의 행동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어떤 이론적 영향이 컸다, 이런 말들을 뭐 그런 의미로 생각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이고요. 3번 돼 있죠. 그죠? H1이 H, 왔다, 주사인데 맞자, 혼합 주사 모형했고, 최적 모형은 드로우 했죠. 그죠? 그 다음 스타인브루너는 시생공의 사이버네트 개념을 응용해서 관료제에서 이루어진 정책 결정은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했다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의 변수에만 초점을 두고 그죠? 프로그램화된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죠? 작동과 멈춤을 반복한다. 이게 사이버네틱스 모형했고 실내 자동 온도전치 이야기했죠. 그죠? 그럼 이럴 때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이제 약간 사이버네틱스 개념 나오면 이제 대비 학자는 좀 알아둬야 되잖아요. 스타인브루너. 그죠? 여러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요. 좀 스타일을 불러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이런 말 해놓고 나서도요. 저도 사실상 오글거려요. 그러나 시험 공부하는데 이게 정말 좋거든요. 앞글자 딴다든가 연상한다든가. 그래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스타일 한번 생각해 봐야지. 사이버 스타일 이제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사이버 스타일 불러.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사이버네틱스 모형 스타일 불러 딱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기억이 빨라지잖아요.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H1이 얼마나 말하면서 뭡니까? 그러겠어요. 그러나 본 제가 여기에 말 그대로 대학의 학문 내용을 강의하면서 거기에 H가 오면은 주사인데 맞자해서 혼합 주사 모형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시간 전략. 암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죠? 제체면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가봅시다. 충분히 기억했을 겁니다. 그죠? 사이버 스타일 불러요. 좋습니다. 그래서 16번 돼 있죠.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돼 있죠. 뭐 쓰레기통 모형이 돼 있는데 문의 참이 또는 문의 참선 네 가지였죠. 그냥 문의 참이, 문의 참선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봐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잘 모시고요. 그죠? 만족 모형은 제가 얘기했죠. 바로 어떤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의 검토도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차적 이것은 굳이 뭐 정기 연결로 하게 되면은 직렬 개념이 되겠네요. 병렬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병렬적으로 탐색한다. 말을 바꿔야 되겠죠? 순차적으로 탐색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앨리슨 모형은 여기에 어떤 모형 2가 뭐였습니까? 조직과정 모형이었잖아요. 그럼 조직과정은 느슨하게 묶여진 하의 부서들의 결합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느슨하게. 그러니까 긴밀하게 잘못이죠. 그죠? 그리고 상호 우전적 의사결정을 한다 했는데 바로 이 조직과정 모형 하는 것은 앞에 회사명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면서 이들은 갈등의 준해결하면서 타 부서의 목표를 제약적으로 인식을 하되 국제적 합리성에서 자기 부서의 목표를 우선하지요.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상호 우전적 의사결정이라는 말도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국지적 합리성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모형 얘기했죠. 그죠? 바로 여기에 가연 문자 체할전하면서 제가 회사명에서 메타 정책 결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체제라든가 문제 가치 자원의 할당이라든가 정책 결정 전략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디에 속한다? 메타 정책 결정에 속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6번에 어떤 정책 결정 관련해 위험 최소화 전략 대신에 혁신 전략을 취하는 것은 바로 정책 결정, 전략의 결정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메타 정책에 속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하면 여러분들이 봐요. 가연 문자 체할전, 가연 문자 체할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놓으니까 그다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가연 문자 체할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내용이 전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가연 문자 체할전 했더니 뭐합니까? 아이고 자원의 세부적 할당되는데 그게 할당이었지. 그러니까 이거 메타 정책에 속해?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정책 결정당에 속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우선순위 정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7번 돼 있죠. 의사결정 모형의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건 돼 있는데 1번 바로 모든 됐죠. 총체적 포괄적이었죠. 2번 합리 모형은 당연히 직권적인 체제 의사결정과 관련돼 있죠. 그죠? 그래서 국가 권리 사회 각계적 분산된 사회하면 점증이죠. 다음은 민주사회 점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혼합 주사 모임, 이제 범사회적 지도 체제 이 말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에 관한 자원 할당의 문제 이런 걸 다루는 것이 이 범사회적 지도 체제에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범사회적 지도 체제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개념입니까? 바로 혼합 주사 모형에서 나온 개념이다. 그리고 액티브 소사이어티 어디서 나온 개념입니까? 이것도 혼합 주사 모형에 나온 개념이다. 하면서 HOE는 합리 모형은 직권적 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점증 모형은 다운적 사회에 적합하다 했고, 그 다음에 액티브 소사이어티, 개발도상 이런 데 적합한 것은 본인이 제시했던 혼합주사 모형이다. 이 말 쓴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요, 옳지 않은 거 찾아내라 했는데 정답은 2번 갈 것이고, 18번 돼 있죠.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바로 기억, 근본과 세부를 나눈 것은 뭐라 했습니까? 혼합주사였죠. 잘못이고요. 니은, 점증은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하거나 약간 바꾸죠. 그러면 현상유적 보수적이다 비판받겠죠. 쓰레기통 모형 4가지 요소 있었죠. 문의 참의, 문의 참선 했잖아요. 그죠? 맞죠. 그날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 운영 절차 활용하는 것은 바로 회사 모형, 연합 모형, 타협 모형의 속성이었죠. 즉 조직 과정 모형의 속성이었습니다. 최종 모형은 합리성의 초합리성을 가미한다. 양적 분석의 질적 분석을 가미한다 하면서 이런 어떤 초합리성 개념을 중시했던 좀 질적 모형으로 분류가 되죠. 그죠? 19번 돼 있죠. 옳지 않은 거 돼 있습니다. 최종 모형은 이런 합리성 외에 직감, 판단, 통찰 등 같은 초합리성 아울러 고려하는 것이고. 그 다음 쓰레기통 모형 대학 조직 이야기했죠. 조직은 무정무 상태 이야기했고요. 그죠? 그 다음 점증주의를 주장한 학자들이요. 자, 점증주의 주장한 학자들을 꼭 잘 생각해야 돼요. 이들은 뭐라고 하느냐. 기존의 합리성을 비판한다고 했잖아요. 합리성이 왜? 합리성은 비현실적이다. 정치적 합리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그리고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 그럼 점증 모형은 뭐냐? 일단 실제 의사를 설명하기 가장 적합하더라. 그게 실증적 모형이죠. 그리고 정치적 합리성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결과 예측이 곤란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해보고 문제 있으면 고쳐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점증 모형이 굉장히 긍정적 면이 많다고 주장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린더블과 율답스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히 일반적으로는 점증 모형은 실증적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나 점증주의 학자들은 점증 모형이 실증적이면서 규범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게 3번 지문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저제 불확실을 회피하려고 하지요. 저제 갈등을 극복하려고 하지요. 그럼 장기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도 있는데 아니었죠. 그래서요, 회사 모형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불확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전략이나 계획, 여기에 바탕을 두고 대응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고, 물론 여기에 한 개의 타입을 통해서 상대방을 묶어두기 위해서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구분해야 되겠죠. 바로 단기적 계약이 아니라 단기 계획, 단기 전략, 그리고 환경 타협을 통해서 상대방을 묶어두기 위해서는 장기 계약, 이렇게 해서 양자를 구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두시고요. 20번 돼 있죠. 탐스가 투둔 돼 있죠. 이 내용이 알파 양자 책이 없습니까? 이 문제 나오기 전에 있었어. 근데 왜 있었을까요? 이게 오선 교책이 있는데 그게 예전에 강원도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암기시킬 때 합판 대타, 합판 대타. 우리가 건축할 때도 좀 어떤 철판을 써야 되는데 철판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 합판을 좀 대타로 쓰자, 이런 느낌이에요. 합판 대타, 합판 대타 많이 하거든요. 그러게 설명돼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 한 세 가지 모형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 탐스가 투den이 제시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선호에 대한 합의가 돼 있고 인과의 합의가 돼 있다면 이것은 이제 합리 모형이잖아요. 계산 전략 돼 있고 관료제 구조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호에 대한 합의도 안 돼 있고 인과 합의도 안 돼 있다 하게 되면 이건 영감적 전략인데 이것은 완전히 무정부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 아노미 상태,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쉽게 빼버리게 되면은 생각해 보세요. 선호에 대한 합의가 안 돼 있다. 우리가 한쪽은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데 한쪽은 뭐합니까? 바로 어떤 양극화 해소를 주장한다. 하면 이럴 때 서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좀 양보 좀 해야지. 그걸 절충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뭡니까? 타협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대표들 와, 이쪽에 대표들 와. 그래서 뭐합니까? 바로 협상하고 타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생각합니다. 대신 바로 선언 합의가 돼 있어.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는 합의됐는데 이럴 때 바로 어떤 수단적 측면에서 이제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그럴 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약간 지금 합리성이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 판단 전략 이런 걸 쓴단 말이죠. 하면서 이런 어떤 다수가 그죠? 이런 어떤 의견을 개진해서 판단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생각하는데 합판, 대타 돼 있잖아요. 그죠? 합판, 대타를 죽으라고 딱 했는데 이게 인사조직론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2017년에 출제가 됐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선 교수의 조직론 책에 들어있는 내용에서 출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일단 앞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조금 했고, 그 다음에 수능 문제를 풀어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30문제씩은 좀 풀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책자로 만들어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아마 320문제, 지금 제가 99번까지 뽑으니까 41페이지인데 아마 쭉 가면은 한 120페이지 정도 충분히 프린트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책자로 내지 않고 프린트로 올려드릴 테니까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에 해설 가리고 먼저 좀 풀어도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강의도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자료는 잘라서 좀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임 여기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그죠? 여기에 21번부터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